보건교육사의 이해는 대부분 지금 2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연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제1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 제도가 수립이 되었고요.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은 2010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직업적 정의를 이렇게 제시하였는데요.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전문 직업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육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임무는 11개, 일은 49개, 일의 요소는 259개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임무를 보시면 저희가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서 확인했던 내용들로 이렇게 임무 요소가 나눠져 있어요. 요구도 진단, 프로그램 기획, 보건교육 방법 및 자료 개발, 프로그램 수행, 평가, 관리, 환경 조성, 그리고 보건 의사소통, 보건교육 정보 관리, 연구 수행, 전문성 향상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 49개의 요소도 이 내용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를 확인하시고요. 저희가 국가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합격을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네, 보건교육사의 직무라고 하면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보건교육사가 일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연, 절주, 질병의 예방,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체육활동에 관한 건강증진 사업이라면 모든 영역에서 보건교육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헬스플랜 2030은 5년마다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이며 6개 분과와 28개의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기본 틀을 살펴보시면요. 이 이미지는 많이 접하셔서 친숙하실 텐데요. 이 기본 틀을 토대로 해서 보건교육사가 이제 직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보건교육사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실제적인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핵심 역량이라 함은 진단, 기획, 수행, 관리, 정보 활용, 평가인데요. 이 핵심 역량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핵심적인 역량을 하기 위해서 기초 역량이 있어요. 의사소통, 통합적 사고력, 동기 강화, 중재, 리더십, 직업윤리인데요. 저는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보건교육사 2급을 취득하시고 나서 현장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의사소통인데요. 보건교육사는요. 의사소통을 하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과 설득의 기술, 즉 상담의 기술을 함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 프로그램이나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치적, 사회적, 조직적 지지를 얻기 위한 건강옹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네, 건강옹호 활동 사례를 살펴보시면 올해 대구 동구에서는 음주환경 개선 청년 토론 대회를 열었고요. 경기도 여주대학교에서는 금연 캠페인을 열었어요. 여기 여주대는 제가 2019년도에 그 건강교육 실습 과목을 맡아서 같이 캠페인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 그 캠페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포 소구, 메시지 소구를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직접 설문조사나 건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실습을 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통합적 사고력인데요. 통합적 사고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 설정, 상황 분석, 갈등 관리를 위한 조정과 통합이 필요합니다.
네, 어떠한 문제 상황이 생겨서 보건교육사는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8주간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가 갑자기 중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는 거죠. 4주 정도 됐을 때 거리도 멀고 강사료도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통보를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 분석이 필요한데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있어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사회 내 전문 강사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 내에서 전문 강사를 섭외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했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하고 그 예산을 해당 프로그램의 예산을 증액하여 지속하거나 또 현재 강사와 차년도 사업의 예산 확보를 통한 보수 인상을 협의하거나 그리고 지역사회 대학, 전문기관 등의 협조를 구하여 대체 강사 또는 자원봉사 자원을 찾아보는 이러한 대안을 생각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건교육사의 직무이자 역할입니다. 3번째, 동기 강화와 중재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능력은요, 변화 유도와 지속성을 강화시키고 파트너십을 통한 중재입니다. 네,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동기 강화 사례인데요. A라는 분께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주간 손가락 치료를 받은 후에 금주를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금연을 실천하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과거에 여러 번 금주를 결심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어 금주를 계속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상태죠. 저희가 범이론적 모형 기억하시나요? 네, 그 모형을 생각하시면서 또 동기 강화를 해야겠죠. 어떠한 전략으로 상담을 했는지 살펴볼게요. A라는 분께서 현재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있으신지 설명을 하고요. 비슷한 연령대의 금주 성공 사례를 제시하여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음주 유혹을 통제하기 위한 음주 거절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또 보건교육사의 직무죠. 네, 이번에는 중재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 남부 권역의 간담회와 파트너십을 구축했던 사례, 그리고 또 치매 지역사회 협의체를 위해서 민관학 협력 파트너십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4번째로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직업윤리인데요. 보건교육사도 직업적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고요. 공중에 대한 그리고 전문성, 고용주,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에 대한 그리고 평가, 연구, 전문성 준비, 지속적 교육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보건교육사의 진로, 취업을 할 것인지 어디로 어떻게 채용이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건교육사의 발전 방향을 이제 살펴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4에서 확인되듯이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서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12월 29일 날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확인되듯이 저희 보건교육사도 보건의료인이에요. 그래서 보건의료인력의 정책 방향, 인력 양성, 그리고 공급, 적정 배치,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하는 건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예요. 이곳에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2019년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여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요. 보건교육사도 이제 최소 배치 기준으로 포함된 거고요.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설치되는 센터인데요. 여기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주기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교육사를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다시피 보건교육사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또한 2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보면 보건직 공무원이죠.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보건사업 관리로는요, 보건행정과 많이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공중보건은 보건학, 보건교육학, 그리고 조사방법론 내용이 많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2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공무원을 준비하실 때 공중보건과 보건행정 과목을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을 또 습득하시고 공부하시는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는 아동청소년 분야, 노인, 장애인 분야에서 건강관리와 운동처방 서비스를 위해서 또 보건교육사를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 안내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금연, 절주, 신체 활동, 비만 분야에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또 보건교육사를 채용하는 데 권장하고 있죠. 네,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2016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했고요. 2018년도에 본 사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대상자가 2배 정도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인데요.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를 이용해서 만성질환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대상자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죠. 이 서비스는 24주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건강상태 개선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또 보건교육사가 채용되고 있는데요. 또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보건교육사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 총괄 관리와 조정 역할뿐만 아니라 대상자 모집과 등록, 또 서비스 일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서비스 참여 안내와 디바이스 배포 및 수거 등 그런 현황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밖에 모니터링과 또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그 외에 서비스 연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교육사 2급이라면 건강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데요. 건강직은요, 건강검진 사업과 건강상담 업무를 가장 주되게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 사업에서 건강직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담당하며 검진 기간을 지정하는 업무와 지정된 검진 기간이 적합한 인력과 장비 등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상담 업무를 하는데요. 이거는 지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건강교육과 건강상담하는 데 있어서 내가 채용된 지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맞게끔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행정 업무를 또 담당하게 되는 거죠. 또 보건교육사를 취득하게 되시면 공인어학 성적과 또 보건교육사 자격증이 있으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및 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있어요. 이런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의 수요가 많아짐으로 또 공급이 또 확대되고 있는데요. 어디서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시면요. 정부와 병원, 또한 여행사,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험 정보와 그리고 취업 정보는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협회나 한국의료통역 코디네이터 협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드리면요. 보건교육사의 취업, 보건직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전문 인력, 건강보험공단 건강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코디네이터로 채용이 되고요. 그 밖에 금연사업, 비만 예방사업, 국민안전교육 관련된 사업에 보건교육사가 채용되고 있습니다. 네, 2교시는 지금 질문해 주신 선생님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되면요. 이제 15회부터는 CBT 시행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시험의 진행, 채점, 성적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유선 네트워크 기반의 시험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OMR 카드 없고요. 컴퓨터에서 직접 답안을 선택하고 또 기존의 안내방송 없습니다. 컴퓨터, PC로 확인을 하고요. 시간이 가까워지면 10분 전, 5분 전에 팝업창으로 안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시연에 응시자 안내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꼭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건교육사 이금 시간표를 보면요. 1급과 3급과 다르게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집니다. 1교시는요. 4과목, 총 8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2교시는 95문제, 90분 동안 이렇게 치르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동안에는 90분 정도 집중할 수 있도록 타이머나 아니면 시계를 확인하셔서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려요. 50분씩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 이제는 시험장에서 50분 단위로 끊어서 공부하시면 50분이 지나면 집중도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0분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거 저는 권해드리고요. 또한 점심 식사를 좀 빨리 하시는 분들 있죠. 12시에 딱 드시면 배가 막 고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2교시는 12시 25분에 끝나요. 그래서 이러한 생체 리듬, 저희의 습관을 좀 시험 시간표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배점 및 과락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총점 합격 기준은 108점, 평균 60점이에요. 60점을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요. 25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은 최소 15문제를 맞아야지 60점이 돼요. 그리고 과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10문제 이상을 맞추셔야겠죠. 그리고 20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은 12문제 이상을 맞추셔야지 60점 이상을 맞는 거고요. 과락을 면하기 위해선 최소 8개 이상은 맞추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전에 대비 합격률과 평균 성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평균 성적을 보시면요. 그렇게 높지 않죠. 108점이 60점이니까 110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국가시험을 보신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국가시험은 고득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틀려야 하는 문제는 그냥 자신 있게 틀리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확인하시면 최빈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부터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건 저는 추천드려요. 또 여기 보시면 출제 범위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출제 범위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적용 기간을 보면요. 2019년 11회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렇게 출제 범위가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별도 공지가 있었어요. 제16회부터는 또 출제 범위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5회에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꼭 합격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저는 10회 이전에 다 합격을 했는데 출제 범위가 변경된다고 해도 크게 많이 변경되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교시 첫 번째 과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간이 바로 최빈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에 보면요, 방법, 모형, 활용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론이에요. 이론이 생소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적 복습을 하지 않으면 자주 잊어버리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복습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하루에 2시간을 봐야지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30분을 보더라도 매일 보는 게 앞으로 시험장에 가실 때 가장 오래 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공부해야 되는 분야는 바로 파트 2, 프로그램의 기획.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 파트 3, 프로그램 평가를 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 12회부터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세 개년도를 한번 봤는데요. 3년 동안 치러진 기출문제 보니까 첫 번째, 여기 12회에는 기획에서 14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외에는 12문제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분야에 비하면 정말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기획에서는 이론을 빠뜨리시면 안 돼요. 이론과 모형을 꼭 가지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내용도 같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벌써 여기 파트 1에서 책을 보다가 덮게 돼요. 저는 이런 걸 잘 몰랐을 때 요구도 진단부터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신 효과라는 게 있죠. 가장 먼저 들어온 아니면 초두 효과 가장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면 기획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기획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냐면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이에요. 이렇게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또한 또 목표 설정의 스마트 기법 있죠? 그 부분도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는 보건사업 관리, 보건사업 기획, 보건사업 조사 방법론, 보건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목돼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건교육 방법론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파트 2에서 이제 또 보건교육 설계의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여기서도 아쉽게 저희는 이론을 배워야 돼요. 이론을 놓치고 가면 많은 문제를 또 비오듯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파트 2 보건교육 설계에서 좀 집중하셔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요. 하루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매일 30분 이상은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표시해 놓은 걸 보시면 보건교육학과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보건교육학은 3급 중복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수험교재 한 권으로 끝내는 무슨 수험교재가 있어요. 그걸로 요점 정리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2급에서는 보건교육학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건교육 방법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건교육학 준비하시는데 이 부분은 수험교재 한 권으로 된 거 요점 정리하셔서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출제 빈도를 보시면 여기 보건교육 계획 12회, 13회, 14회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2배 이상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법이나 매체 및 자료는요, 좀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이해하면요, 하루 이틀 정도는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생소한 단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이나 매체 자료는요,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면요,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용이 많아요. 매체와 자료는 그만큼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쭉 훑어본다는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넘어가셔서 문제 놓치지 않고 맞추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요소예요. 여기 ARCS는요, 그 영어 앞자를 따서 이렇게 ARCS 요소라고 이렇게 켈러가 말을 했고요. 보건교육 방법론은 지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서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이 높았던 파트. 두 번째, 보건교육 기획에서는 아까 켈러의 동기부여 설계 이론뿐만 아니라 에디와 어슈어 모형이 나왔다는 것, 이거 제가 강조드릴게요. 다음으로 보건사업 관리예요. 보건사업 관리는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또 조직 사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된 부분은 보건사업 운영이고요. 실행과 주민 참여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조직과 자원 관리인데 자원 관리에서는 물적 자원이요. 내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보다는 인적 자원 관리에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합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자 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제가 수험 교재를 찾아봤지만 내용이 보건교육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적 자원 관리에 좀 평양돼서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출제 비중을 보면요. 보건사업 운영에서 이렇게 7문제에서 8문제, 다른 분야의 2배 정도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 조직과 자원관리에서 출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여기 파트 4, 정책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도 암기를 하면요. 꼭 맞힐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하시면 보건사업 관리 고득점으로 또 합격한다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민 참여 이렇게 단계가 나왔는데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실행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른슈타인은 주민 참여를 8단계 유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8단계에서 어디 유형에 속하는지 구분해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보건사업 관리는 보건사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보건, 사업, 운영과 주민 참여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직 관리에서는 조직 유형, 조직 특성, 그리고 인사 고과죠. 인사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행정 과목, 보건직 공무원 시험 과목 중에 보건행정과 내용이 되게 유사하다고 한 것은 보건소는 조직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많이 출제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적 자원 관련해서 좀 물적 자원보다 더 많이 보시길 바라고요. 주민 참여 그리고 정책 과정을 습득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보건의료 법규를 말씀드릴게요. 보건의료 법규 공부하는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나도 넓더라고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3급과 2급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의료 법규는요. 오늘 봤는데 몇 시간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리고 3급을 치렀는데 2급 볼 때 또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제 방식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론서를 먼저 보지 않았어요. 먼저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론서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를 풀 수 없죠. 답안지를 봤어요. 그래서 문제와 답안지를 먼저 보면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익혔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제가 이론서에 어디에 차지되어 있는지 앞에 뒤에 맥락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부분부터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법규라는 것은 생소한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용된 건강직이라면 국민건강보험법은 어렵지 않겠죠. 근데 제가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법규가 있는가 하면 너무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는 좀 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료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이 나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과목을 같이 또 점수를 맞으실 수 있냐면 보건학에서 맨 뒤에 보건관리라는 출제 범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시면 보건학에서도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학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두 과목을 점수를 맞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 학교보건법이랑 또 지역보건법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요. 매년 똑같아요. 5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3문제씩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또 지역보건법과 학교보건법은 2문제씩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법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의료인에 대한 구분, 그리고 의료인이라면 어떻게 또 자료를 보존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수험 교재, 기출 문제, 그 문제 유형을 먼저 보시고 이론서를 정리하시거나 이론서를 보실 때 가장 굵직하고 별표가 많았던 내용들 정리하시고 문제 풀이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료 법규는요. 다른 과목의 이론과 모형을 공부하듯이 누적 복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이제 1교시를 마쳤어요. 네, 쉬는 시간을 갖고 2교시에는 이제 조사 방법론이 가장 문제 시험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조사 방법론도 정리해 놓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사 방법론에 또 보건학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자료 분석 및 해석에 보건학의 보건 통계 그 부분에서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보건학에 있는 그 보건 통계는 좀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추리 통계라고 해서 심화된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심화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는지 정도의 내용이 나와요. 어려운 사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보건학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료 분석 및 해석에는 통계 부분이 나오는데요. 통계 부분이 나오고요. 여기 조사 설계에서는 조사 방식, 표본 추출, 측정이 나오죠.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와 타당도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료 수집과 정리해서 벌써 이렇게 12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12문제 나오고 두 번째 조사 설계에서는 8문제에서 9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 수집에 면접조사법이 있죠. 면접조사법 중에 초점 집단 면접이 이렇게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집단 면접이 되게 생소하시잖아요. 근데 3가지 포인트만 알고 가시면 돼요. 소수의 집단이 모여서 특정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한다. 이렇게 어렵게 사례가 나오더라도 그 핵심 키워드만 아시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네. 과학적 조사 연구의 기본 개념과 이론들을 이해하시고요. 대상자 및 사업에 대한 조사와 평가, 수행 능력을 습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양적 자료는 통계 분석을 하죠. 통계 분석한 내용과 질적 자료의 처리, 분석 방법 등을 습득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보건 의사소통이에요. 제가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보건 의사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요점 정리한 내용도 없고 수험서가 절판이 돼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기출문제를 살펴보니까요. 개인, 조직, 보건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기 개인이라고 하면 상담, 기술, 설득, 기술,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집단과 조직 의사소통은요. 보건사업관리론에서 조직 관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의사소통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건사업 관리 준비하면서 조직, 집단 의사소통 같이 이해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파트 1이랑 파트 2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할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여기는 7문제, 여기도 7문제 정도 나오죠. 근데 파트 1은요. 이론이 위주로 나와요. 이론 암기할 거 많은데 또 여기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우시면 여기서 대중보건 의사소통과 위기관리를 먼저 공부를 하시기를 공부하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대중보건 의사소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캠페인이나 매스미디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위기관리는 저희가 한번 코로나를 경험해봤죠. 그런 코로나를 겪었던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위기 의사소통은 어떤 건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직 의사소통에서 갈등 관리에 대한 내용이 매년 출제돼요. 보건사업관리론에 갈등 관리를 들으신 기억이 나시나요? 갈등 관리는 보건사업관리론에서도 들으셨을 텐데요. 보건사업관리론에서는 갈등 관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학습을 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보건 의사소통에서 정답을 찾으시는 방법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여기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조직 의사소통이 조직 보건 의사소통에서 나오는 매년 출제되는 최빈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건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셔서 기초적인 이론들에 대한 이론 수준을 함양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앞서 기초 역량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1교시 때 거기에 의사소통이 나왔죠. 의사소통은 실무 차원의 일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례 집중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그 문제보다 지문이 길다는 점, 이게 단점인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핵심 키워드, 핵심적인 단어만 찾아내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건학이에요. 여기 보건학을 보시면요. 법규와 못지않게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부분은 역학과 질병관리죠. 역학과 질병관리를 먼저 공부하시고 두 번째 파트인 인구와 보건통계를 공부하시길 바라요. 보건통계는 또 조사 방법론에 있었던 자료 분석, 거기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셔서 그 점수를 획득하길 바라고요. 또 그 밖에 환경보건과 식품과 건강, 보건관리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데 아까 전에 의료법규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죠. 여기 건강보험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규 공부하시는데 건강보험법이 여기에도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는 실무적인 것,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좀 딱딱한 내용은 법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역학과 질병관리는 여기 6문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비등비등 하는데 먼저 어디를 공부해야 되냐면 역학과 질병관리예요. 역학과 질병관리도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차근차근 보시는데 하루에 많이 보는 것보다 조금씩 좀 눈덩이처럼 굴려가듯이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나오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학적 연구 방법인데요. 역학적 연구에 대해서 알고 있고 구분하고 있는 정도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보건학은 크게 보건의 이해, 통계, 역학, 환경보건 분야 등에서 이렇게 보건교육 수행에 필요한 보건 문제의 이해,
보건 문제의 파악 등 그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저희 문제에 있어서는 역학과 질병 관리가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해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부분. 근데 통계 부분 보실 때 조사 방법론이랑 같이 오늘 만약에 두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건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고 하루에 8과목을 다 보기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세 과목을 공부할 때 이렇게 유사한 부분을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공부하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2교시 마지막이죠. 보건교육학이에요. 보건교육학인데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바로 또 행위이론, 또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여기서 문제 출제 비중을 보시면요. 파트 3와 파트 4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론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금방 쉽게 휘발하죠. 그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리하시고 누적 복습을 하시는데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보겠다는 마음으로 오전에 공부하셨으면 오후에 보시고요. 또 저녁에 공부하셨으면 출근하시기 전에 아침에 한번 볼 수 있도록 단어 위주로 써 가셔서 보시기를 바래요. 단어만 딱 봐도 이런 내용이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시험은요,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요, 구분하고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딱 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었지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매년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범위론적 모형, TTM이잖아요. 앞서 제가 또 기초 역량에서 동기 강화와 중재 부분에서 TTM으로 동기 강화 전략을 했던 부분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범이론적 모형이 매년 출제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계획된 행동론, 이것도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의 개념, 보건교육사의 역할과 책임 핵심 역량을 이해하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론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 간, 조직, 지역사회 등 건강행동 변화를 위한 기초 이론과 모형, 그리고 생활터 및 대상 집단의 특성, 차별화된 보건교육 내용을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 문제를 푸시고 또 실무에서도 현장에서도 또 그러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국가시험을 공부하면서 저는 어떠한 기분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합격만 해야지가 아니라 보건교육사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합격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합격은 하나의 단계이며 그리고 나는 보건교육사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이런 기대감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내가 목표하는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 설명드린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는 국시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국시원에 접속을 하시고요. 저기 상단에 보시면 시험 정보가 있어요. 시험 정보, 그리고 두 번째 출제 자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국가시험 기출을 클릭하시면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건교육사만 치면 1급에서 3급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2급 기출문제 다 보시고 나서 또 나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3급이나 1급을 또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거든요. 그렇게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올해 처음으로 동영상 교육을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협회에 국가시험 시즌이 되면 많은 전화가 왔어요. 수험교재가 없습니다. 요점 정리도 없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강의도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요점 정리를 해서 수험생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을 드렸는데 요점 정리만 드렸더니
그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 까먹어서 요점 정리를 봐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또 고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보건원에 들어가시면 동영상 교육을 볼 수가 있어요. 1급, 3급과 2급이 올해 지금 준비가 되었고요. 2급은 제가 전담을 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법론이랑 또 보건사업 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교육 방법론, 요점 정리와 기출문제 풀이 과정까지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부터 동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조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공부를 하셔서 꼭 2월 3일 좋은 성적으로 또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공부했던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공부했던 방법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3가지로 나눴는데요. 공부는요,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는 낯선 거예요. 낯선 공부를 시작하니까 어렵게 느낀 거죠. 그래서 자주 보시고 익숙해지시면요, 어려웠던 공부가, 할만하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지기부터 첫 번째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독수를 늘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암기해야 돼. 한 장 넘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암기가 아니라 익숙해지는 바로 이해하는 단계로 한번 1회독을 하세요. 1회독을 하시면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2회독, 3회독을 하면 되게 내가 이렇게 빨리 책장을 넘겼나? 라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암기와 문제풀이를 하는데 문제풀이에 처음에 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라는 생각으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틀려야지만 맞출 수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이론에서 암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왜 문제풀이에서 틀리지? 라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틀렸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적 복습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매체나 자료 이런 거는요. 한번 봐도 하루 이틀은 가더라고요. 머릿속에 남는데 이론, 모형 그리고 법규 이런 내용은 그날 한번 보고 누적 복습하지 않으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면 어제 공부했던 그 시간이 낭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누적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책상에 앉으셔서 머릿속에 남지 않은 부분부터 보시고요. 또 제가 믿음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을 왜 남겼냐면요. 처음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로 내가 달려간다고 생각하지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 목표가 나중에는 저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느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3급과 2급 그리고 그 외에 또 국가시험을 또 치러서 합격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셔서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근데 내일부터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 장이라도 아니면 아까 들은 특별 강의에서 어떤 내용으로 우선순위 하는지 목차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험 교재 있잖아요. 3급 교재를 사신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이론서를 먼저 준비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내용부터 보지 마시고요. 목차를 보시면서 이 챕터부터 먼저 봐야지 체크하시고 우선순위를 결정하신 다음에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건교육사 정보 어디에서 확인되는지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시험 정보는 국시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합격하시고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저도 강의를 잘 들었고, 일단 협회
약간 이제 그 국장님의 강의에서 정정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보건교육사 준비하면서 모든 국시는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수석을 목표로 하십시오. 네, 그 얘기를 정정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이제 이 협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보건교육사의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 후 진로에 대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그런 활발하게 활동 중인 보건교육사 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분 전형적인 그 어떤 보건교육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DTC나 뭐 창업을 하신 분 여러 가지 그 스코업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인터뷰를 하시거나 뭐 글을 좀 받으시거나 해서 협회에 이렇게 좀 월에 한 번씩 뭐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으로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협회 방문도 많이 하고 수기도 읽고 앞으로의 예측되는 그런 활동 그런 것도 좀 꿈꿔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되게 좋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 이제 특강은 끝이 났고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또 기념 촬영을 한번 할 텐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끝나고 종강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강 모임 가기 전에 한번 저희 학과에 소개를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학과 홈페이지 최근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내가 사회복지학과로 들어왔지? 네. 저는 모든 학과를 사랑합니다. 네. 여기서. 네,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이제,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보건의료 행정 전공에 그 학사학위, 보건행정학 학사학위 이외에도 SDU 수료증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증이 내년에 대거 신설이 돼서 3가지가 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가예요.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가는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에 관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사실은 지금 복지부,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암센터, 공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보건의료정보원이라는 신규 기관도 생겼어요. 그래서 보건의료정보원이 서울역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뭔가 보건의료 데이터들을 표준화하고 통합하고 수집하고 뭔가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개인정보가 다 차단된, 가명화된 상태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또 건강의 의무 기록들이 또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료증, 특정 과목을 수료하면 보건의료 데이터 전문가로서 이렇게 수료증을 드릴 수 있게 체계를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의진료 코디네이터인데, 기초 한의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이번 1학기 때 개설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개설이 되면 그 과목을 듣고 플러스 추가로 이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보건에 대한 부분이 일방적으로 약간 양방에 치우친 것들이 많은데 한의학도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추가로 더해서 가진 사람이다라는 인증서가 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진료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만약에 원하시면 이제 병원이나 또는 뭐 한방병원, 협진의료기관, 그다음에 요양병원, 그다음에 한의과가 설치된 보건소 그런 데에도 이제 근무할 수 있을 때 추가적으로 뭔가 그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의진료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코디네이터인데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또 마찬가지시잖아요.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고 있어요.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고 있고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돌봄 사업의 목표는 뭐냐면 그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요양병원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의료비는 엄청나게 치솟고 있고 비효율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살면서 뭔가 도움을 드리게 보건에 관련된 부분, 복지에 관련된 부분, 주거에 관련된 부분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자체 단위로 막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 복지, 주거 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코디네이팅, 보건과 복지에 대한 지식을 양쪽으로 가지고 그 사업을 코디네이팅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3가지 수료증을 준비를 했고요. 이 슬라이드를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 가셔서 클릭을 해보시면 각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 학점도 있어요. 학점도 삐뿔 이상.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졸업 시에 요 수료증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학과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이제 2024년에 저희 학과 특성화 사업으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뭐 보건교육사 이런 강의를 듣고 나는 보건교육사 시험에 너무 관심 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공부를 해볼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혼자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도움을 받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아까 국시원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이제 감사하게도 기출문제들이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영역을 사실은 수업에서 다루려고 노력을 했지만 교수님들이 일부 빠진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건교육사는 특히 과목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정리를 할 수 없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나눠서 정리를 해서 서로 뭐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뭐 서로 강의를 해준다든지 서로 체크한 걸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만 해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뭐 카톡방이든 온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스터디 모임이 개설이 되면 저희가 학과에서 스터디 모임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을 하고 뭐 이렇게 모임을 잘 하실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 사무국장님 특강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제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예, 다음 이제 보건교육사 시험 전에 특강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뭐 마지막 좀 랩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터디 모임이 잘 구성이 돼서 좀 같이 준비를 하시다가 제가 뭐 1학기 말이나 2학기 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특강이 한 번 더 오늘 강의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심화된 약간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특강이 가능하실 정도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학생회에서 이제 종강 모임을 오늘 하실 건데 종강 모임에는 사실은 좀 참석을 오늘 못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예. 네. 일단 오늘은 종강 모임이라서 보건의료 행정 전공 이후로 이 모임은 이제 진행이 되긴 할 건데 같이 참여를 하셔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식사 시간이 되시면 다 모여서 좀 식사를 하시면서 그 사무국장님과 같이 뭔가 얘기도 나누고 저희도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학생 자치 활동이 잘 되고 활성화되면은 뭐 이렇게 저희가 학과에서 막 끌고 가지 않아도 스스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좋은 그런 시너지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아니더라도 좀 게시판이나 뭐 그런데 좀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학생회장님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여기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조금 서로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한 조금 그래도 주어진 것 같아서 학생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 인사를 한번 여기서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서로 한마디씩 이렇게 1분씩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고 식사 장소로 옮기면 어떨까 싶습니다.